안녕하세요. 여러분, 수익률 상승에 도움을 드리고 싶은 헬퍼입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증시가 사실 많이 크게 좀 상승을 했습니다. 코스피 한 2%, 코스닥 한 4.5% 상승이 있었는데요. 우크라이나 쪽에 조금 이제 긴장이 살짝이나마 완화가 되면서 미 증시가 좀 올라간 부분 때문에 증시가 올라갔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오늘 저녁 미 증시부터 해서 내일 우리나라 국내 증시까지 좀 크게 폭락이 조금 있지 않을까라고 일단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은 조금 이제 기술적 분석에서 이제 내용 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그 전에 우선 일단 먼저 이제 코스피 움직였던 거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프로그램 매매 먼저 오늘은 수치가 작아서 프로그램 매매는 성역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 200 선물 일중 수급 차트 그 다음에 이제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연초 이후로부터 코스피, 코스닥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에 관련돼서 지금 사실 증시가 왜 떨어지고 있는지는 좀 이유가 사실 명확하긴 하거든요. 그 부분 좀 매크로 관련해서 조금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밸류에이션 지표인 일드갭과 패드 모델로 코스피, 코스닥, S&P 밸류에이션 같이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코스닥 신용잔고 추이 살펴보고, 그 다음에 이제 ISM 제조업, 비제조업 같은 경우는 간략하게만 수출액 전년동 기비랑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GDP 대비해서 코스피, S&P 밸류에이션,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차트들 같이 코스피부터 코스닥, S&P, 나스닥, 비트코인 등등등등 여기는 전 종목들 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개별 종목 같은 경우엔 이렇게 기대 수익률과 절대가치 평가로도 같이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크게 상승이 있었고요. 프로그램 매매 자체는 사실 규모가 너무 크진 않아서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피는 기관이 한 2,200억 정도 오늘 매수가 있었고요. 외국인 430억 정도 매도, 개인이 한 2,1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매번 얘기 드리지만 제 목이 좀 좋지 않아서 방송할 때 좀 목이 안 좋은 거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200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한 4,200억 정도 매수가 있었고, 그 다음 기관 1,800억 정도 매수, 그 다음에 개인이 한 4,800억 정도 매도가 있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2,800억 정도 매수, 기관 1,200억 매수, 개인이 한 4,000억 정도 매도가 있었고요. 그 다음 이제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는 12월 선물 만기 이후로부터 이제 외국인은 한 7,000억 정도 이제 매수로 좀 돌려놨고요. 그 다음 이제 개인은 한 1.1조 매수, 기관이 한 2.6조 정도 매도 중입니다. 선물로는 이제 기관이 매수 중이고 3.4조, 외국인이 여전히 아직까지는 누적적으로 한 3.5조 정도 매도 중이고요. 연초 이후로는 설명 생략하고 누적 같은 경우에는 2015년 이후로 개인이 어마어마한 양을 매수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마이너스 2.3조에서 94조니까 94조 더하기 23조 되면 되겠죠. 매우 어마어마한 금액을 매수하고 개인과 아직 외국인과 기관은 어마어마하게 지금 매도를 하고 있다.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인이 2.8조 정도 매수하고 외국인 한 2.6조 정도 매도, 선물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 아직까지는 마이너스 한 1조 정도 매도 포지션 유지하고 있고요. 누적 수급 같은 경우에도 2015년 이후로 개인만 46조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상당히 좋지 않아 보인다라고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크로 관련된 거 오늘은 이제 간단하게 업데이트 된 것만 좀 설명드리면은 일단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에 지급준비금 오늘은 사실 중국 쪽이 사실 이슈가 있는데 미국 거 설명드리고 같이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을. 그리고 오늘은 좀 간단하게 하고 한국하고 좀 중국 쪽 얘기할 게 있어서
그 부분 좀 얘기 드리도록 그럼 하겠습니다.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는 좀 감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부 일반 계정은 좀 증가가 됐고, 연방 총 자산 같은 경우는 크게 증가하진 못했습니다. 이제 테이퍼링 계속 하고 있는 영향이 크겠죠. 그 다음에 이제 부채 계정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설명만 드리면, 유통통화가 이제 진짜 미국의 프린트된 달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정확하게 딱 그건 아니긴 한데, 이제 지급준비금이 은행이 이제 미국의 상업은행이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예치해 놓은 금액이다. 그러니까 결국 은행의 이제 여유 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부 일반 계정이 TGA라고 해서 미 재무부가 이제 재정 정책을 쓰기 위해 이제 모아놓은 현금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채권을 발행했든 세수를 거뒀든 한 현금이고요. 리버스 레포가 이제 연방준비은행이 이제 단기금융 시장에서 차입한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총자산 금액만큼 부채가 증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자산 매입을 하는 만큼 부채가 증가하는 그런 구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구조 자체가 보시면 2021년 5월부터 좀 달라지시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연방준비은행에서 자산 매입은 계속 지속하지만 자산의 이제 부채의 구성 자체가 좀 달라지는 겁니다. 이유 같은 경우에는 그냥 간단하게 오늘은 좀 빠르게 좀 설명을 드리면, 결국 수요와 공급이 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ECD 데이터를 통해서 조금 살펴보면은 이 연두 색깔 OECD 소매 판매가 수요라고 보시면 되고요. 빨간 색깔 산업 생산이 이제 공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2008년도 이때는 공급량이 엄청 많았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급 과잉이었기 때문에 경기 침체가 왔다라고 보셔도 크게 무방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공급 부족이 어느 정도 있는 것도 맞는데 수요 자체가 폭발적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차적인 인플레이션은 일단 수요 발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요를 메꾸기 위해선 공급이 늘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투자가 집행이 되고 있다. 투자가 되면서 이제 대출도 늘어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은행의 대출은 실제로 증가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당연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 증가율이 아까 21년 5월 정도부터 좀 증가를 하고 있고요. 실제로 대출이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대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은행 예대율도 바닥을 찍고 조금 이제 상승하는 모양새고요. 대출이 증가하니까 이제 은행이 이 지급준비금 같은 경우는 지금 금리 0.1% 주거든요. 연방준비은행이. 근데 대출하면 미국에도 3% 이상이기 때문에 당연히 대출을 하려고 하겠죠. 그러다 보니까 보유 현금이 감소하고 대출이 증가되게 되겠다 보니까 지급준비금이 떨어져서 이제 리버스 레포라는 걸 상대적으로 이제 증가시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거를 이제 리버스 레포를 무제한적으로 늘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자산 매입 축소가 일어나고 결국 자산 이제 재투자를 안 하는 그런 이제 자산 매각 이제 QT까지도 이제 발생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재투자를 안 하는 것까지 자산 축소가 이제 되게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제 결국 단기금융시장에서 이제 아까 RRP가 연방준비은행이 돈을 빌리는 행위라고 했잖아요. 단기금융시장에서 돈을 빌리는 게 많아지다 보면 단기금리가 이렇게 뛰게 되거든요. 그 단기금리가 결국 IORB라는 이 기준금리보다 높아지게 되면 금리 인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고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미국채 3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미국 기준금리가 0.5%까지 가는 거는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번 인상 정도는 그러니까 0.25가 아니라 0.5 정도 인상까지 지금 시장은 반영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금리는 이제 사실 올라가는 거는 100%다 라고는 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아마 이제 FOMC 의사락이 나오는데 기술적 분석 얘기 때 나오겠지만 이게 FOMC 의사락 때문에 빠질지 아니면 이제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좀 위기감이 더 고조가 돼서 하락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니면 제3의 뭔가 이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좀 빠지지 않을까. 좀 그 부분은 기술적 분석 얘기 때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일단 자산 같은 경우, 부채 같은 경우가 증가할 수 없는 추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자산 매입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고
결국 이 부채가 더욱더 줄기 때문에 자산은 아마도 축소가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잘못된 오해를 이거는 뭐 저번에도 얘기 드렸지만 좀 풀어드려야 될 게, 사람들이 물가가 올라가니까 QT를 하는 거 아니야? 자산 축소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물가가 높아져서 자산 축소를 하는 게 아니고요. 물가가 높아지면 QT가 진행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QT를 하면, 자산 축소를 하면 오히려 물가는 올라가게 되고요. 왜냐면 QE를 하면은 지급준비금이라는 게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그렇기 때문에 실물 경제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이게 그냥 금융시장에서 회계 계정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영향이 없고요. 이제 금융시장 유동성이 사실 올라가게 됩니다. 은행에 현금이 많아지다 보니까 금융시장에 돈이 많아지게 되고요. QT인 자산 축소 같은 경우에는 금융시장에는 영향이 마이너스로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융시장에 돈이 빠져나가서 실물시장으로 가다 보니까 실물시장에는 유동성이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양적 완화를 해서 뭐 돈이 많이 찍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돈이 찍힌 건 없고요. 그러니까 돈이 통화량 자체는 증가가 되는데 실제 우리가 피부로 느껴지는 실물 경제에는 돈이 증가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통화량은 늘었는데 사실상 유동성은 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늘었던 통화량이 이제는 실물 유동성으로 공급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QT가 되면 물가가 더 올라가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물가를 막기 위해서 이제 QT가 될 때 금리를 인상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금리를 인상한다는 것 자체, 그 기준금리 자체가 이 지급준비금 IORB 금리랑 매우 유사하게 연동이 되는 금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급준비금 금리를 높여줘야 대출을 하기보다는 지급준비금에 은행이 더 예치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를 올리게 되는 거다라는 좀 약간 통화정책 그런 메커니즘을 좀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그래서 일단 그냥 수치적으로 연방준비은의 총 자산이 이제 윌러 연준 이사에 따르면 약 GDP의 20% 정도까지는 감소가 돼야 됩니다. 실제로 과거에 17.6%까지 감소가 되었던 적이 있고요. 20%까지 감소가 된다라고 쳤을 때 한 4.4조 달러 정도 최고치에서 그 정도 감소가 돼야 되는데, 과거 1.2조 달러 정도가 감소가 될 때 미국채 30년이 3.3%까지도 올라갔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4.4조 달러가 풀리니까 물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어마어마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물가가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 물가가 70년 이후로 사실 가장 거의 치솟아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물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단순한 수요와 공급에 의한 거라고 치면은 향후에 올 물가는 이제는 정말 자산이 축소가 되면서 그 돈들이 실물 경제로 흘러가는 또 2차 인플레이션이 저는 좀 오리라 생각을 합니다. 밸류에이션 얘기를 일단 글로벌하게 먼저 또 얘기를 해드리면은, 이제 그 미국 쪽 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사실 이제 금리가 올라갈 때 오히려 증시가 올라간다 이런 게 뉴스도 많고, 사실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금리가 2015년도 한번 살펴보시면 15년도부터 이제 19년까지 금리가 올라갔지만 사실 증시도 같이 올라갔었습니다. 조정 보였던 시기도 있었지만 결국엔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금리가 올라가니까 증시가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완전히 잘못된 말입니다. 금리가 올라간다고 증시가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금리가 내려간다고 증시가 또 내려가는 것도 아니거든요. 금리가 이제 영향을 미치긴 하는데 금리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결혼 상대방을 찾을 때 외모만 보진 않잖아요. 외모가 무조건 훌륭하다고 다른 걸 안 보진 않잖아요. 성품도 보고 여러 가지를 볼 텐데, 이제 금리가 딱 증시에 이제 딱 유일한 이제 그런 이제 요소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일단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시면 결국 이제 주가 요인이 맨날 이제 같은 얘기지만 결국 주가랑 증시가 밸류에이션이 결국 실적이고요. 그러니까 실적과 결국 할인율, 오늘 순서가 반대로 되네요. 성장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금리가 올라가는 건 사실 주가가 내려간 요인이지만 금리가 올라가도 실적 자체가 매우 우수하고 밸류에이션이 싸면은 증시는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2015년 같은 경우에는 PBR이 뭐 0. 뭐 낮을 때는 뭐 2.6밖에 안 됐습니다. 뭐 지금 고점 쳤을 때는 거의 5배까지 갔었고요. 뭐 지금도 4.6배입니다. 지금보다 밸류에이션이 뭐 거의 2배 수준인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수익성이 높냐라고 하면 수익성은 그대로거든요. 수익성은 크게 차이가 안 나는데 밸류에이션은 훨씬 더 높다 라고 했을 때 그럼 이제 할인율이 높아지면 증시는 빠지게 되겠죠. 지금 뭐 그런 상황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증시의 할인율이 이제 사실 실질금리라고 볼 수 있는데 미국 쪽이고요. 미국 쪽 실질금리가 바닥을 치고 이게 특히 10년과 30년을 많이 보셔야 되는데 바닥이 약 한 1.2 정도 됐었습니다. 10년물 기준으로 1.2 찍고 지금 이제 0.43%까지 상승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세적으로 제가 봤을 때 최소 1까지는 상승할 거고 뭐 그때까지 일단 증시 하락은 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중기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요. 뭐 그리고 이제 뭐 많이 얘기하는 게 이제 경기가 뭐 안 좋아지면 뭐 사실 물가가 잡히지 않을까, 연준이 금리를 못 올리지 않을까,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뭐 사실 또 이것도 그러기가 쉽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물가가 덜 오를 거고 금리를 덜 올려도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올리지 못할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1900 이제 그레이트 인플레이션이 나왔었던 1970년과 지금 이제 공통점이 있다면 그때나 지금이나 다 완화적인 통화 정책 후에 이제 확장적인 재정 정책을 사용했던 유일한 두 이제 그런 시기입니다. 그때랑 지금이. 이제 그게 왜 문제가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면 완화적인 통화 정책 때문에 2008년 이후로 이 지급준비금과 이 연방준비은행 총자산 부채가 이렇게 증가를 했습니다. 근데 이 돈이 실물 경제로 이때는 잠깐 흘려서 금리를 이렇게 쭉 올렸었지만 지금은 아직까지 실물 경제로 크게 흘러가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됩니다만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이제는 돈이 이제부터 풀려서 작년 5월부터 뭐 사실 테이퍼링은 진작 해야 됐는데 좀 너무 늦게 했다. 그리고 이제 아직까지 사실 양쪽 완화가 끝나지도 않은 상황인데 중요한 건 이제 결국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쳤을 때는 이 지급준비금은 더 하락하진 않겠죠. 지급준비금은 더 하락은 안 할 텐데 중요한 건 아직 BBB 법안이 뭐 아직 통과는 안 됐지만 결국 통과가 될 것이고요. 이제 향후에 뭐가 됐든 간에 재정정책을 쓸 겁니다. BBB가 됐든 어떤 정책을 됐든 간에. 그래서 결국 이 TGA 재무부 일반 개정은 증가가 될 겁니다. 근데 재정정책을 쓰기 위해서 이 재무부 일반 개정이 증가가 되는데 이 재무부 일반 개정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재정정책 쓰면 한 방에 줄어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줄어들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순식간에 수많은 돈이 이 실물 경제로 유동성에서 이제 통화량에서 쏟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경기 침체가 오든 안 오든 어차피 물가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오늘은 오랜만에 국내 쪽으로 한번 살펴보면 뭐 국내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예대율은 뭐 이미 그냥 계속해서 거의 100% 그냥 예대로 뭐 110%고 이제 대출금은 총 수준으로 나눈 거는 한 90% 정도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또 부채 구조를 살펴보면 우리나라도 생각보다는 이게 물가를 좀 잡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대출 규제를 하고 있어서 우리나라 쪽은 커버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인위적으로 대출 규제를 하면서 뭐 금리도 뭐 좀 올려놨고 그래서 뭐 사실 그냥 얼핏 봐서는 물가가 좀 잡힐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일반적인 시각이 이제 그런 건데요. 물가 뭐 연말 되면 좀 잡히지 않겠어가 사실 뭐 애널리스트 분들이나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뭐 실제로. 근데 이게 한국은행의 또 자산 부채를 생각해보면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한국은행의 자산 구조고요. 이게 이제 한국은행의 부채 구조인데 뭐 부채보다는 여기를 또 자산을 또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뭔가 훨씬 압도적으로 큰 게 있어 보이죠. 이게 이제 외국 증권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우리나라에서 뭐 수출을 해서든 뭐가 됐든 달러가 들어오면 이 결국에 돌고 돌아서 다 한국은행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외환 보유고 개념 자체로 이제 흘러가게 되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마치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뭐 수출을 해서 달러를 가져오는 게 그러니까 결국 물가가 올라가면 달러가 들어오는 양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국이 양적 긴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실물 경제로 달러가 흘러간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달러도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총 자산이 증가가 되겠죠. 한국은행의 총 자산이 그냥 단순하게 증가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냥 이거 늘어난다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의 통화량이 증가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통화량이 증가되는 걸 막기 위해서 사실 한국은행이 이 통화안정증권, 통안채라는 거를 발행을 합니다. 이제 이건 화폐 발행 잔액이고요. 이게 지중금이고, 근데 우리나라 뭐 지중금을 특별히 활용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지중금은 그냥 경제 성장률만큼 일정하게 거의 증가하는 수준만 보이고 있고요. 뭐 나머지는 크지 않아서 결국 크기가 이렇게 세 개라고 보시면 되는데, 통한채를 발행한다는 것 자체가 결국에는 이게 그냥 좀 크게 그냥 임시방편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왜냐면 발행하는 만큼 결국 아마 이제 국고채 매입량이 많이 줄어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아무래도 제가 봤을 때 이제 결국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이 외화 증권 자체가, 그러니까 외화 증권이라는 게 결국 달러죠. 달러가 우리나라에 증가되게 되면서 많이 들어오게 되면서 제가 봤을 때 그 영향 자체로 물가는 또 올라가지 않을까. 결국 통화량이 우리나라도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중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오늘 좀 PPI가 좀 내려오면서 뭐 좀 이제 물가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냥 물가 뭐 추세만 봤을 때는 뭐 내려오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당연히 고점을 찍고 뭐 이때부터 뭐 사실 10월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보이긴 했고요. 중요한 건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펼치기에는 아직까지도 물가가 너무 높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또 문제가 또 하나가 더 되는 게 있다라고 치면은 뭔가 급격하게 이 데이터가 좀 움직인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뭐 M1, M2 뭐 여러 가지 자세한 구조를 설명드리면 좀 오래 걸릴 것 같으니까 그냥 간단하게 M1 나누기 M2 이 파란 색깔 선이 그냥 간단하게 낮으면 유동성이 고갈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2015년 중국 유동성 고갈되니까 증시가 급락을 했었고요. 20년에도 그랬었고 이번에도 그랬었는데, 이번은 아직까지 증시가 빠지진 않았죠. 물론 여기서 미리 빠지긴 했지만, 근데 지금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는 수준까지 사실 유동성이 좀 고갈된 것 같다.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는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하면 물가가 또 치솟게 되겠죠. 글로벌하게 물가가 다 올라가게 되겠죠. 좀 진퇴양난에 저는 빠진 게 아닌가, 중국 쪽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저 M1 나누기 M2가 가장 낮을 때 IMF 그 다음에 2008년도였었고요. 유동성 자체로는 뭐 우리나라는 솔직히 양호하다라고는 보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대부분 설명드린 것 같고, 차트는 좀 이따 살펴보고 일단 뭐 밸류에이션 지표 먼저 살펴보면 일단 뭐 코스피 1득의 패드 모델부터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란 색깔이 이제 코스피 차트고요. 이제 빨간 색깔이 이제 일드갭이라고 하는데, 주식 안에 있는 기대 수익률을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차감을 한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높을수록 고평가, 낮을수록 이제 저평가, 낮을수록 고평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증시 아직까지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뭐 레벨 자체는 아직까지 저는 고평가 레벨이다 라고는 보여지고요. 이 밑에 있는 거는 이제 국고채 10년 금리로 나눈 이제 패드 모델이라고 하는데, 조금 더 이제 금리에 민감한 모양입니다. 뭐 요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아직까지는 밸류에이션 부담이 있어 보인다 라고 생각이 되고, 뭐 조금 긴 시계열로 코스피 보더라도 밸류에이션 충분히 부담이 있는 영역까지 패드 모델이나 일드갭이나 둘 다 와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코스닥도 밸류에이션 부담 상당히 있는 영역까지 내려와 있다 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S&P랑 뭐 코스피 같이 돼 있는 거는 원래 같이 가다가 조금 이격이 나 있긴 하지만, 결국 미국이 저는 더 크게 하락을 하면서 일드갭은 좀 갭매꾸기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국 쪽이 금리 상승으로 인해서 자사주 매입을 더 하기도 어려운 점, 그리고 이제 재무 부담으로 인해서 자사주 매입을 좀 과거만큼은 하기 어렵다는 거, 그리고 이제 양적 완화도 끝이 나고 있다라는 걸 감안했을 때
뭐 두 나라의 저는 좀 밸류에이션 키 맞추기는 이루어질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페드 모델로 봤을 때는 뭐 두 나라다, 둘 다 이제 매우 점점 비싸지고 있다. 굳이 밸류에이션이 싼 구간이 아니다. 살 필요는 없는 구간이다라고 뭐 계속해서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잔고 추이 같이 한번 살펴보면은 일단 뭐 코스피, 코스닥 뭐 합산 신용잔고부터 살펴보면은 뭐 크게는 변동이 없습니다. 뭐 그냥 21조 한 4천억 정도 되면서 뭐 계속 21조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오히려 뭐 좀 내려갔을 때 비해서는 약간 한 4천억 정도 증가를 한 거를 볼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신용잔고 레벨 여전히 높은 상태에서 빠지고 있는 추세라 뭐 당연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신용잔고를 코스피 시총으로 나눈 수치 같은 경우에도 뭐 당연히 고점 치고 이제 빠지고 있는 추세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신용잔고 증감 속도도 이렇게 내려오고 있는 거 당연히 추세가 좋지 않은 상황이다. 내려올 때 항상 증시가 떨어졌을 때거든요. 좋아 보이지 않고 코스닥은 그냥 뭐 차트만 보여드리고 뭐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통화량 대비해서 이제 증시 레벨 살펴보면은 M2 유동성 통화량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같은 경우에 2018년 고점 정도 치고 빠지고 있어서 뭐 좋아 보이지 않고요. 뭐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S&P랑 코스닥이 아니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뭐 살펴보면은 뭐 여기도 뭐 다 컨버블 때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히 뭐 높은 레벨, 2008년 넘은 레벨에서 빠지고 있기 때문에 뭐 나스닥이나 뭐 S&P나 뭐 둘 다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한국 수출액 전년 독립이나 ISM 제조업, 비제조업 같은 경우 모두 YOY로는 피크를 쳐 보인다. 그래서 일단 성장 모멘텀 자체는 조금 감소가 된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일간 수출액 대비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살펴보면은 뭐 과거 고점들 이미 다 넘어간 상태에서 빠지고 있어서 뭐 당연히 추세는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이 되고 글로벌 GDP 대비해서 이제 코스피, S&P 살펴보더라도 과거 고점 넘어간 상황에서 내려오고 있는 추세 상당히 추세가 좋지 않아 보인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하이힐드 스프레드 같이 살펴보면 일단 뭐 200일 이동평균선 넘어가 있죠. 당연히 추세 안 좋아 보이고요. 120일 이동평균선도 넘어가 있고 50 이동평균선도 크게 이제 넘어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상당히 이제 위험 선호에서 위험 회피로 이미 금융시장 추세가 넘어가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뭐 그냥 리포트들 뭐 나왔던 거 간단하게 살펴보면 미국 쪽 이제 1월 PPI 생산자 물가지수가 예상치 9.1%보다 상회를 하면서 9.7% 기록을 했습니다. 전월 동기 대비도 예상치가 0.5였는데 1%나 상회를 했고요. 그래서 사실 물가는 뭐 저는 중기적으로 뭐 생각보다 쉽게 잡히지는 못할 거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의사록이 뭐 생각보다 매파적으로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요. 뭐 사실 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 증시 그리고 오늘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러시아 이제 우크라이나 접경 지역 좀 병력 일부 철수 때문에 조금 이제 상승을 했는데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야 뭐 워낙 뭐 정치적인 얘기라서 뭐 딱 공격을 한다 안 한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저는 뭐 나토 가입을 안 한다라는 좀 그런 문서가 확실하게 좀 이루어지지 않으면 충분히 뭐 전쟁은 날 수도 있다라고는 봅니다. 뭐 그만큼 이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서는 좀 저는 중요한 지역이다. 여러 가지 뭐 문화적으로나 뭐 경제적으로나 뭐 그런 여러 가지 군사적으로나 좀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뭐 러시아에서 여기까지 저는 양보를 하지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뭐 이제 그 부분 때문에 이제 WTI도 이제 아까 살짝 이제 일부 병력 철수한 것 때문에 유가는 조금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 분석 살펴보면 그리고 뭐 그냥 간단하게 부동산 미국 쪽 주택 PIR 같은 경우에도 뭐 역사적 고점이고 영국도 마찬가지고 하기 때문에 뭐 사실은 지금은 뭐 부동산 가격도 뭐 상당히 고평가에 처해져 있다. 그냥 지금 뭐 채권, 주식, 부동산 할 거 없이 비트코인 할 거 없이 다 비싸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실질금리가
한 1까지 트이기 전까지는 뭐 저는 다 조정 보일 거다. 결국에는 중기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뭐 차트로 살펴보면은 뭐 사실 어제까지 조금 두 가지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제 조금 약간 하나로 오히려 더 깔끔해진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먼저 장기 파동부터 좀 살펴보면은 볼린저 잠깐 하단을 좀 끄도록 하고요. 1998년도 이제 외환위기 저점부터 해서 우리나라는 이제 엘리어트 파동상 닷컴 버블 때까지 1파, 닷컴 버블 하락이 2파, 금융위기 전까지 상승이 3파, 금융위기 하락부터 이 지루했던 조정 장세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4파, 그 다음 17년, 18년 상승이 5파로 1, 2, 3, 4, 5가 큰 1파로 이제 끝이 났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중 무역 분쟁 코로나까지 2파, ABC로 조정이 끝이 나고, 그 다음에 3-1파 조정 끝이 나고, 상승 끝이 나고, 지금 3-2에 저는 조정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기 뭐 저점하고 여기 저점 그어가지고 채널링을 이렇게 고점에다가 해봤을 때 뭐 거의 닿는 부분에서 사실 빠졌기 때문에 뭐 채널링도 유효했다라고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봉을 한번 3-1파부터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면은 이제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가 3파, 여기가 4파, 여기가 이제 5파였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제 2파랑 4파 저점을 이렇게 그어서 3파 고점에다가 올려놓으면 채널링을 할 수 있고, 고점 뭐 잘 닿았었기 때문에 채널을 유효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여기 깨지고 여기 깨질 때 뭐 2번 팔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 여기 이제 내려갈 때 A파 여기 B파 반등하고 1, 2, 3, 4, 5로 C까지 딱 잘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큰 A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5파부터 B파 그은 다음에 A파 올려놓으면 뭐 여기도 저점 잘 닿이죠. 보시면은 그래서 뭐 C도 추정이 됐었고요. 그래서 여기 C 이렇게 깨지고 날 때 C가 거의 끝이 나는구나, 올라갈 때 C가 확실히 끝났구나, A, B, C도 좀 추정이 이제 가능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B파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이제 A, B, C로 B파가 나왔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게 C는 5로 이루어집니다. 무조건. 그래서 1, 2, 3, 4까지 나왔다라고 보고요. 마지막 5파가 이제 이렇게 1, 2, 3, 4, 5로 저는 빠지지 않을까. 3, 4, 5로 뭐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마지막 이 작은 5파 안에서 채널링이 되게 됩니다. 왜냐면 2파랑 4파가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2파랑 이렇게 4파랑 채널을 그어보면 공교롭게도 과거 고점들이 다 여기까지 겹쳐지죠.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를 크게 못 넘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하락분의 61.8% 되돌림이 딱 367 정도 됐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뭐 맞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여기 채널까지 뭐 저는 빠지리라 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지 않을까, 뭐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쳤을 때 뭐 그런 식으로 저는 뭐 좀 꽤나 큰 하락이 되겠죠. 이게 빠르게 하락하지 않는다라고 치면은 꽤나 크게 조금 하락을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뭐 좀 특징적인 걸 설명드리면은 여기 이제 기준선 부근을 돌파하지 못하고 기준선 떨어지면서 같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였고요.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기 이제 전환선을 좀 하회하면서 그냥 계속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했는데 그냥 반등을 하면서 오늘 전환선까지는 올려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깨지면서 뭐 저는 계속해서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늘 뭐 거래량도 크지 않았던 걸 봤을 때 뭐 오늘 상승이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라고는 생각을 하면서 뭐 이제 좀 크게 하락할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요. 뭐 미세 파동을 보더라도 원래 항상 지나가면 잘 보이는 법이죠. 지나가기 때문에 뭐 더 잘 보입니다. 사실 국내도. 그래서 그냥 뭐 간단하게 그냥 1, 2, 3, 4, 5로 잘 빠졌고요. 지나가고 나면 항상 잘 보이죠. A, B, C로 이제 거의 올라갔고, 이제 사실 뭐 저는 빠질 가능성이 뭐 매우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내일 당장 안 빠지더라도 뭐 결국 모레 정도에는 결국 좀 큰 하락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닥도 뭐 마찬가지인 거죠. 뭐 코스닥도 이게 5에 1, 2, 3, 4, 5로
반등하다가 빠지지 않을까. 결국 이 하락분의 반등 정도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좀 장기 추세로 살펴보면은 뭐 여기 같은 경우는 2009년도 이제 양적 완화하면서 여긴 새로운 세상이 되는 거죠. 파동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1900 거의 한 30년부터 시작했던 파동이 여기까지 이제 오파를 쳤고요. 닷컴 버블 때까지 미국 같은 경우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여기가 C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나긴 조정이 한 8년간 9년간 이루어졌다. 거의 70년 상승이 9년 동안 하락으로 이어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이 과거 파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엘리어트를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좀 이제 파동 연구를 해서 이제 그렇게 좀 구한값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09년도 그래서 바닥부터가 새로운 파동이고요. 여기까지가 1파, 여기가 2파, 여기 1, 2, 3, 4, 5로 3파, 여기가 이제 트라이앵글로 딱 4파 깔끔하게 잘 나왔고요. 그 다음에 5파 고점을 치고 A, B, C로 저는 빠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5파 마지막 이제 5파를 일본어로 보면은 여기까지가 1, 2, 3, 4 잘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5파가 여기 1, 2, 3, 4, 5를 여기까지 저는 쳤다라고 보고요. 여기가 이제 A, B, C, A, A, B, C, B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저는 1파, 2파 3의 1, 3의 2, 3의 3, 3의 4, 3의 5, 그 다음에 이제 4, 5로 뭐 이런 식으로 저는 빠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또 똑같이 2파랑 4파를 그어보면은 S&P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어봤을 때 여기가 하단으로까지 3, 4, 5, 4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나서 1, 2, 3, 4, 뭐 5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뭐 특히나 이제 오늘 보시면은 기준선이 이제 내려올 겁니다. 왜냐면 기준선이라는 게 26일 동안 주가의 최고점과 최저점을 더해서 2로 나눈 수치거든요. 근데 최고점이 여기인데 최고점이 이제 계속 떨어지잖아요.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겁니다. 이때까지. 기준선 방향이 이제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뭐 주가도 같이 쭉쭉쭉쭉 저는 내려오리라. 그리고 이제 괴선들 상당히 모여 있잖아요. 이제 곧 사실 위든 미치든 사실 움직일 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뭐 오늘 특히 좀 크게 하락을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단기 차트로 봤을 때 뭐 사실 저는 뭐 이미 다 만든 게 아닌가 생각은 듭니다. 이제 여기가 뭐 1, 2, 3, 4, 5로 깔끔하게 특히 5파는 더 깔끔하게 좀 잘 보였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게 결국 그러니까 크게 생각하면 큰 A파 안에서 그 다음에 이제 C파에 5파에 3파에 1파였다. 이제 파동을 매겨보면 정말 크게 생각하면 이제 새로운 큰 슈퍼사이클 1파에 5파에서의 A파에 C파에 5파에 3파 1파 뭐 이렇게 뭐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그거의 2파다. 이제 3의 2인 거죠. 2하고 지금 이제 3의 3으로 빠질 것 같다. 이게 A, B, 그 다음에 1, 2, 3, 4, 5 뭐 이렇게 나오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뭐 나스닥도 똑같기 때문에 뭐 크게 설명을 드릴 건 없고요. 여기도 똑같이 기준선 방향 내려올 거기 때문에 뭐 같이 빠질 것 같다. 증시도 그렇게 뭐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결국에 마지막 5파가 그냥 이렇게 여기가 1, 2, 3, 4, 5로 마지막 5파가 치고 나서 빠지고 있는 추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서 뭐 굳이 저는 매수를 한다 쳐도 그냥 여기 전고점 넘고 매수하시는 게 뭐 낫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안에 있는 내재 변동성 뭐 오늘 증시가 상승하면서 뭐 전환선 기준선까지 떨어졌지만 뭐 다시 저는 반등을 하지 않을까. 왜냐면 이제 또 기준선 방향 올라갈 거거든요. 이제 보시면 여긴 또 고점이 올라가잖아요. 같이 여긴 기준선 방향 올라가면서 같이 올라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빅스 같은 경우도 아직까진 구름대 위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뭐 결국 단기 반등 이후에 더 크게 이제 하락을 할 것 같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니케이도 똑같이 다 글로벌 증시가 비슷합니다. 이렇게 하고 결국 빠지는 모양. 탑 사실 증시가 좀 비슷비슷하고요. 여긴 특히나 이제 좀 기준선에 걸쳐 있는 모양이고요. 여기도 이제 하루 지나면 점점 이제 기준선 내려올 거고요. 유로스톡스 같은 경우도 뭐 마찬가지죠. 뭐 기준선 이틀 정도면 이제 하루 이틀이면 내려오고, 여기도 결국 괴선들 모여 있고 다 내려오는 모양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뭐 항생은 이제 뭐 여기도 똑같은 거죠. 뭐 결국 단기 반등 이후로 곧 조정을 보이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상해 종합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새입니다. 증시 같은 경우에 뭐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 일단 구름대를 뭐 이제 수동적으로나마 이탈은 했고요. 아직 26일 프랑스팬도 살아 있어서 아직까지는 상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구름대를 하회하기 전까지는 그냥 상방 추세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요. 달러 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추세는 좀 살아있다. 기준선 깨지고 구름대는 좀 깨져야 하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WTI도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 전환선 다 위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방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금 같은 경우는 뭐 저는 사실 좀 빠진다라고는 봅니다. 왜냐면 결국 실질금리 올라가면 금은 반대로 가거든요. 실질금리 한 1 정도 될 때까지는 금이 조정을 보일 것 같고, 실질금리 1이 좀 넘어가면서부터 금은 좀 매수를 좀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국고채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조정은 좀 보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뭐 결국 중기적으로는 계속해서 랠리를 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근데 뭐 의사록 때문인 거면 뭐 더욱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 뭐 과열인 건 맞는데, 뭐 사실 지금 워낙 고평가인 구간이라 뭐 결국은 올라간다. 미국도 마찬가지고 결국엔 간다 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키스콜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나마 그래도 꾸역꾸역 기준선을 좀 잘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특별히 나쁜 건 아니고, 여기 이제 구름대를 그나마 두꺼운 부분을 좀 넘어가고 있는데, 결국에 여기 좀 구름대를 넘어가야 조금 더 깔끔하게 매수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기준선을 저는 깨면은 뭐 그냥 좀 안전하게 뭐 좀 이탈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뭐 저는 뭐 매도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좀 물량상 그냥 뭐 저는 그냥 웬만하면 들고 갈 상황이고요.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코스닥 풋옵션이나 나스닥 다 숏 포지션을 가지고 있어서 뭐 사실 오히려 이제 그쪽이 저의 메인 포지션이나 파생 쪽이라 일단 뭐 주식 쪽은 오히려 그냥 해지 목적으로 들고 있는 수준입니다. 뭐 키스홀딩스 같은 경우 현재주가 15,000원이지만 사실 내재 가치로는 69,000원까지도 가야 될 회사고요. 뭐 저는 뭐 사실 올해는 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저는 주주 환원 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서, 여기도 어차피 상속세 세금을 내야 되고 주식담보대출 결국 갚아야 되니까요. 아마도 뭐 늦어도 올해 안에는 좀 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해상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기준선 부근에서 좀 지지를 보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뭐 차트가 뭐 아직까지는 뭐 그렇게 나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차트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추세는 좀 살아 있고요. 그럼 뭐 기대 수익률 상으로도 뭐 저는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어서 어차피 길게 봐서는 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회사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DB 손보는 뭐 크게 다르지 않지만 좀 밸류에이션은 현대해상이 조금 더 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금융지주도 좀 조정을 보였었는데 뭐 그래도 일단 기준선 부근에서는 잘 조금 지지는 한 모양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금융지주 같은 경우에 뭐 여전히 일단 밸류에이션 아직까지는 많이 싼 밸류에이션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6%면 하나금융지주 제가 괜찮다고 말씀드리자마자 좀 주가가 올라가 버려가지고 이제는 뭐 조금 굳이 뭐 사실 좀 애매해진 것 같고요. 이 정도면 좀 애매해진 밸류에이션이다. 뭐 이 정도면 그냥 우리금융지주 사겠다. 요 정도인 것 같은데, 뭐 포트폴리오 다변화를 위해서면은 뭐 그냥 하나금융지주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뭐 JB는 지방이다 보니까 조금 싸고 워낙 많이 올라서 뭐 그렇게 크게 메이저랑 기대 수익률 차이가 크진 않아서 저는 지금은 굳이다라고 보고요. 뭐 KB는 조금 너무 1등사라 좀 비싸서 뭐 여기도 조금 굳이, 뭐 신한은 그래도 뭐 좀 괜찮다. 뭐 괜찮다. 메이저지만 좀 많이 싸져가지고 많이 덜 올라서 좀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냥 딱
1, 2, 3 하락 이후에 4파 반등 이후에 뭐 정확하게 5파에 1파, 2파, 3, 4, 5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 뭐 딱 그 모양, 뭐 코스피 모양이랑 거의 유사하죠. 여기는 뭐 딱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삼성전자 항상 8% 정도 기대 수익률 하회하면 증시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뭐 최근에도 작년 1월에도 7.9 기록하자마자 급락을 보였었고요. 근데 지금 과연 그럼 싸냐라고 했을 때 금리만 봐도 기대 수익률만 봐도 과거 대비 싸지 않고요. 금리를 조정한 기대 수익률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뭐 최고점이죠. 가장 비싼 수준이기 때문에 뭐 저는 뭐 솔직히 뭐 굳이 지금 저가 매수라고 말하기에는 어딜 봐서 저가 매수일까? 저는 사실 뭐 PBR을 봐도 그렇고 뭐 여기 이 PBR이 과연 저가 매수의 PBR인가? 과거 대비해서 이게 그렇게 싼가에 대해서는 뭐 저는 사실 잘 모르겠다. 약간 물음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뭐 비싼 편에 더 가깝지 않나 뭐 생각을 하고요. 뭐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자 뭐 절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지금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뭐 반등은 하고 있지만 뭐 그렇게 저는 뭐 그렇게 매력적인 상황은 아니다. 뭐 차트 상으로는 뭐 추세가 괜찮은 건 맞는 것 같긴 하고요. 차트 상으로는 뭐 추세는 괜찮다. 뭐 추세 자체가 문제는 없는데 그냥 뭐 절대가치 평가를 봤을 때는 뭐 원래 싼 종목이라 절대가치 평가로는 근데 뭐 실적 변동성이 좀 커서 원래 그냥 항상 싼 거고요. 절대가치 평가로도 그렇게 크게 메리트는 없어 보이고 상대가치 평가로 봤을 때도 뭐 좀 싸진 건 맞는데 뭐 과거 저점에 비해서는 뭐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지 않아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뭐 사고 싶을 정도는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잡을 필요 전혀 없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상대가치 평가 뭐 아직까지는 올라가야 될 길이 조금 더 많아 보인다. 뭐 설사 올라간다 쳐도 굳이 뭐 비싼 걸 사고 싶진 않다. 뭐 이렇게 생각이 되고 밸류에이션 자체도 현대차는 저는 좀 밸류에이션이 좀 고평가가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절대가치 평가로도. 그 다음에 LG화학도 뭐 아직까지 추세 뭐 좋지 않기 때문에 굳이 사고 싶지 않고요. 여기도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를 봐도 뭐 올라오긴 했는데 뭐 금리 조정하면 뭐 그렇게까지 싼 건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에도 밸류에이션은 뭐 그냥 좀 비싼 편에 속한다라고 오히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롯데케미칼은 뭐 아직까지는 26일 프랑스편 호전되지 않고 구름대 넘어서지 않아서 여기도 아직까지는 추세는 뭐 좋아 보인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만 상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래도 싼 편이다라고는 사실 여기는 보여지고 절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여긴 그래도 싼 편이다라고는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엄청 싸다라고 할 정도는 아니어서 손이 가는 정도는 아닌 것 같고 효성화학 반등을 하면서 기준선까지는 했지만 일단 뭐 추세상 뭐 조금 약간 애매해 보인다. 아직까지는 조금 의심이 간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상대가치 평가로는 여기는 그래도 저평가는 충분히 되어 있다. 이 정도면 솔직히 싼 구간이라고는 보여지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사실 이 정도면 저평가는 충분히 되어 있다. 사실 종목 자체는 사실 싼 종목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GS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구름대까지 넘어서 여기는 그나마 좀 추세가 괜찮다라고는 보여지고요. 뭐 사실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GS는 뭐 상당히 싸다. 사실 상당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GS는 상당히 저평가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 다음에 KT 같은 경우에도 뭐 추세도 나쁘지 않고 해서 뭐 사실 종목 자체는 저는 괜찮은 종목이다. 사실 계속 생각은 하고요.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충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를 보더라도 뭐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는데 이게 금리를 조정했을 때가 좀 비싸서 이게 금리 인상이 그렇게 수혜가 되는 종목은 아니어서 좀 저도 그냥 망설이고 있습니다. 뭐 사실 그냥 종목 자체는 사실 저평가되어 있다라고는 보는데 그렇게 금리가 올라갈 때 좋은 종목은 좀 아니어서 그냥 좀 와치 정도만 좀 바라만 보고 있고요. DLNC 같은 경우도 뭐 사실 상당히 저평가는 되어 있지만 일단 추세는 아직까지 여전히 좋아 보이지 않고요. 그 다음 상대가치 평가로는 여전히 엄청 싸다라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 살펴보면은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사실 종목은 좀
너무 많이 싸다라고는 생각은 듭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떨어져서 뭐 하락 반등은 좀 하고 있는 추세지만 뭐 굳이 아직까지는 뭐 기준선 밑에 있어서 구름대 밑에 있고 26일도 호전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굳이 먼저 갈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약간은 저평가되어 있지만 일단 뭐 상대가치 평가가 아직까지는 뭐 굳이 그렇게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아서 뭐 저는 뭐 굳이 뭐 매수할 필요는 없지 않나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도 뭐 기술적 정도 반등 정도지만 뭐 아직까지는 뭐 26일 프랭스팬 호전되지 않아서 뭐 추세가 완전 호전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뭐 여기도 상대가치 평가로 뭐 굳이 싸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메리트가 있어 보이진 않고 여기는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저는 좀 비싸 보인다 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뭐 회사는 좋은 회사인데 그냥 이제 너무 회사 대비 비싼 거죠. 그 다음 뭐 셀트리온도 마찬가지로 추세가 좋지 않아서 뭐 굳이 아직 살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여긴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비싸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고 뭐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워낙 과거에 비쌌어서 뭐 지금이 좀 싼 것처럼 보이지만 뭐 그냥 절대가치 평가가 너무 비싸서 뭐 굳이 살 필요 없지 않나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추세 여전히 좋지 않아서 뭐 굳이 뭐 살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저는 상당히 비싸다 좀 너무 비싸다 생각은 들고 상대가치 평가로도 뭐 금리 조정하면 뭐 지금 가장 비싼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뭐 실적도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으면서 뭐 사실 정말 굳이 떨어지는 칼날은 잡을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은 하고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금리를 조정 안 했을 때는 뭐 싼 편입니다만 뭐 금리 조정하면 여기도 크게는 메리트가 없어서 뭐 그렇게까지 손이 가진 않는 것 같습니다.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냥 지금이 적정하다 그냥 딱 그 정도인 것 같고요. 뭐 굳이 적정한데 사고 싶진 않은 그런 느낌인 거고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추세가 그렇게까지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26일 역전되고 뭐 다 하방이어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근데 다만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 뭐 절대가치 평가로도 뭐 충분히 저평가는 되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뭐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뭐 굳이 떨어지는 칼날 여기도 잡을 필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가치 평가로는 충분히 저렴하긴 하지만 여기 뭐 금리를 좀 감안해도 그래도 뭐 상당히 그래도 뭐 괜찮은 편이다. LG전자는 뭐 사실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괜찮은 편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도 여기는 뭐 밸류에이션 상으로 저는 충분히 괜찮아 보인다. LG전자 뭐 그래도 나쁘진 않은데 추세가 안 좋아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제당 살펴보면은 뭐 제일제당도 추세가 좋지 않기 때문에 뭐 차트는 좋아 보이진 않고요. 뭐 기대 수익률은 충분히 뭐 여기도 저평가는 되어 있다. 뭐 그렇게 보여지고 그 다음에 이제 절대가치 평가로도 저평가는 되어 있다. 근데 이제 뭐 그렇게 심하게 왜냐면 금리가 좀 올라간 부분이 있어서 뭐 아주 많이 저평가가 된 것 같지는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한국기업평가 같은 경우에는 뭐 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절대가치 평가로는 뭐 그냥 뭐 거의 적정하다 약간 비싸다 뭐 그 정도인 것 같고 상대가치 평가로는 금리를 감안 안 하면 저평가인데 뭐 금리를 감안하니까 뭐 그렇게까지 싼 건 모르겠다 뭐 요 정도 밸류에이션이다 라고는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키움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사실 뭐 저는 저평가는 충분히 되어 있다 라고는 생각은 들고요. 그 다음 뭐 차트로도 뭐 여기는 근데 뭐 추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뭐 올라가고 있긴 한데 그냥 기술적 반등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조금 구름대 넘어서기 전까지는 뭐 키움이나 한국금융지주나 뭐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쪽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은 그냥 저는 여기 5파고 좀 치고 ABC 빠지고 나서 그 다음에 ABC로 이제 B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1, 2, 3, 4, 5 뭐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게 생각하진 않고요. 애플은
그 다음에 이제 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결국 A파 빠지고 B 다음에 여기가 1, 2, 3, 4, 5로 1파 나오고 2파 나오고 나서 결국 3파로 저는 빠진다라고 봐서 뭐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마존도 결국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뭐 똑같이 여기도 1, 2, 3, 4, 5로 결국 떨어지는 거에서의 그냥 1, 2, 3, 4 오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뭐 게임스탑 같은 경우도 뭐 당연히 그렇게 좋은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는 굳이 뭐 지금 이런 기술적 반등에 주식을 매입할 필요가 있을까 계속해서 생각을 합니다. 뭐 사실 매크로도 좋지 않고 밸류에이션도 좋지 않고 그 다음 금리도 올라가는 상황에서 뭐 굳이 사실 뭐 증시에 그렇게 베팅을 많이 해야 될까라는 생각도 하고 뭐 제가 이제 회사 과장님하고 항상 이제 가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제 제가 항상 자주 하는 말이 지금은 사실 숏을 안 하는 게 저는 리스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뭐 어떤 분에게는 그냥 주식 투자 자체가 참 리스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투자는 항상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본인은 투자를 안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많겠지만 사실 예금을 들어놓는다라고 치면 예금도 예금에 대한 투자고요. 주식을 투자한다라고 해도 주식을 투자고 사실 어디에다 하는 것도 다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그냥 지폐를 그냥 놔둔다 해도 지폐에 대한 투자잖아요. 사실 이제 정확하게는 그 지폐가 뭐냐에 따라서 원화에 대한 투자, 뭐 달러에 대한 투자, 르브라에 대한 투자, 뭐 유로화에 대한 투자, 뭐 엔화에 대한 투자, 환에 대한 투자일 수도 있고요. 이제 지폐는 이제 환까지도 있죠. 뭐 여러 가지 다 투자인데 뭐 결국 또 그 투자에서의 또 롱과 숏이 있는 거죠. 이제 결국 올라갈 때 먹는 거랑 내려갈 때 먹는 게 있는데 뭐 지금은 저는 사실 숏 포지션이 없으면 뭐 그게 더 위험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숏이 지금은 제일 낫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금이 낫다라고 보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다 떨어질 거다. 좀 좋아 보이지 않는다 생각을 하지만 일단 향후에 이제 실질금리가 1 정도까지 반등이 된다라고 치면은 이제 그때 그 다음 뭐 여기 뭐 사이에 있던 뭐 금융주들이 현금보단 낫다라고 보여주고요. 실질금리 1 되면 이제 금하고 그때부터 이제 금하고 부동산이 아마 주택용 부동산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는 이제 미국은 에쿼티 이제 레지덴셜 좀 살려고 하고요. 이제 리츠 뭐 부동산 뭐 여전히 뭐 금리 관련주 이 정도 사시면 되지 않을까.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숏이 더 정신건강과 이제 수익률에 더 좋은 구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